전 세계 곳곳의 정부들이 암호화폐 업계랑 물밑에서 손을 잡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번에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자오 측에서는요, 최근에 약 10개국의 정부랑 암호화폐 규제 틀과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라는 깜짝 발표를 남겼습니다. 한때 규제 당국의 눈엣가시 취급을 받던 인물이 이제는 각 국가의 정책 설계 테이블에 초대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암호화폐가 더 이상 주변부 실험이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랑 암호화폐 업계는 충돌하는 일이 많았었죠. 각 나라의 규제 당국들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서 문턱을 엄청나게 높였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업계는 혁신을 가로막는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서로 등을 돌리던 관계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술 혁신을 살리면서도 금융 안정을 지킬 수가 있을까? 바로 이런 질문을 놓고 현재 암호화폐 업계랑 정부들이 한 팀이 돼서 답을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암호화폐가 드디어 제도권 한복판으로 들어올 채비를 마쳤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우리 신사 채널에서 바라보는 건요, 이번 20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에 따른 제도권 편입이 시작됐다라면은 2026년부터는 천문학적인 기관 자금을 포함한 큰 손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먼저 기술의 성숙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도 이제 10년이 넘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속도랑 확장성, 보안 측면에서 초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죠. 금융권이 실험 삼아가지고 써볼 정도가 아니라 실제 국가 결제망에 연결을 해도 될 정도의 엄청난 성능이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2024년에서 2025년 이 1년 동안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 공백을 메워야 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럼 오히려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들을 각 나라에서 깨닫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규제를 잘못 만들면은 자국의 혁신을 죽여버리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업계의 협조를 얻어서 현실에 맞는 규칙을 만들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시대의 흐름상 정부 입장에서도 암호화폐를 더 이상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의 이동도 이런 배경들에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 거시경제를 보면은 미국이 몇 년 동안 긴축을 이어오다가 이제는 슬슬 돈줄을 풀 기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금리가 워낙에 올라가지고 세계 경제가 버티기 힘들어지면서 미국 연준이 살짝 방향성을 튼 겁니다. 심지어 미국 중앙은행은 단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월 400억 달러 규모라니까 상당히 큰 움직임이겠죠. 사실상 숨은 양적 완화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린 유동성들은 갈 곳을 찾습니다. 전통 산업은 성장성이 한계가 있고요. 인공지능 AI 같은 기술 분야랑 더불어가지고 암호화폐가 새로운 돈의 출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정부들도 이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알면요, 경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전부 향하게 된다. 그럼 현명한 정부라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 물꼬를 트는 쪽에 반드시 서고 싶어 할 겁니다. 규제라는 명목으로서 문을 걸어 잠그기보다는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서 자본을 유치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 지형도 한몫을 하고 있어요. 요즘엔 미중 경쟁 지역 분쟁 같은 것들 포함해서 국제 결제가 무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시스템에 의존했다가 제재라도 당하면요, 나라 경제가 휘청이죠. 그래서 일부 국가는 플랜 B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달러 대신에 자체 디지털 통화라거나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무역 결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두는 건데요. 중독의 산유국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동안 원료를 팔면은 달러로 결제하는 게 당연했었지만 만약에 석유 코인을 발행해서 팔면 어떨까요?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코인을 사가지고 기름을 살 수가 있는 거고, 해당 국가는 달러에 덜 의존해도 됩니다. 실제로 창펑자오가 논의 중인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실물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희소 금속이라거나 부동산, 국채까지도 뭐든지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자는 구상인데요. 자원은 있으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나라들에게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총리 입장에서도 IMF 빚지는 대신에 국가 자산을 토큰으로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10개국 협의는 표면적으로 규제 얘기겠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금융판을 짜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대한 돈의 흐름이 움직일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요, 그래서 시장이 호재냐 악재냐일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호재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래요. 규제가 명확해지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비로소 마음 놓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특히나 올해 2025년 비트코인 흐름은 어땠나요? 신고가를 경신하고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해 있지만 이 하락해 있는 현재 1억 3천만 원 부근 자체도 이미 예전 과거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강세를 펼친 이유는 기관 참여 기대감이
부담이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나라에서 공식 허가까지도 해준다는데 누가 과연 못 들어올까요? 다만 호재라고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 웃을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이 규제가 생기면은 어떤 코인은 살아남고 어떤 코인은 오히려 퇴출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유럽에선요, 미카 법안으로 익명성 코인들은 거래소 상장도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스캠 코인, 애초에 근본과 본질이 부족한 코인들은 상장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투명하고 실명 인증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 같은 것들은 제도권에서 받아들이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해요. 결국에 앞으로는 옥석 가리기 장세가 2026년에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고, 제대로 검증받고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코인들이 더 강세를 펼칠 것이다. 대표적으로 리플 XRP가 있겠죠. 최근에 수년간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쏟아졌었지만 앞으로는 각 국가의 인증을 통과한 실용적인 코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XRP가 이런 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냥 리플 XRP 하면은 리플사의 송금 코인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연결을 해보면요, XRP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숨은 연결고리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라는 거. 먼저 스테이블 코인 측면을 볼까요? 각 국가의 정부랑 은행들은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을 원합니다. 미국 달러랑 1대1로 교환되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투명하게 감사까지 받는 그런 코인 말이죠. 리플이 작년 말에 출시한 RLUSD가 바로 그 조건에 딱 맞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고, 뉴욕의 금융당국 허가까지도 받은 이 코인은요, 출시한 지 1년 만에 발행액이 1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서클, 페이팔 코인, 그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RLUSD는 리플 레저 위에서도 굴러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RLUSD를 리플 레저에서 송금할 때마다 그 수수료로서 소량의 XRP가 자동으로 소각이 돼버린다는 거. 그렇다면 많이 쓰이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XRP의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일종의 상부상조 관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RLUSD가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XRP의 공급량이 사라져서 XRP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XRP 입장에서도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송금 표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올해 11월 이 전세계 은행망의 송금 언어가 스위프트 MT 방식에서 ISO 2002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완전히 갈아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은행들이 주고받는 메시지 양식이 한층 풍부한 데이터 표현을 지원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작업에 몇 년 전부터 참여한 기술 회사 중에 리플이 있었습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ISO 2002 표준 기구 일원이 됐고요. 리플 레저의 데이터 구조도 그 표준과 호환되도록 정비를 해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은행들의 새로운 전산망에 리플 레저를 연결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이야기고요. 표준이 맞아야지 시스템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XRP는 기성 금융 인프라와의 접점을 넓혀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를 상상해볼까요? 이미 리플은 다양한 나라의 은행, 결제 기업과 손잡고 국제송금 서비스를 시험해 왔습니다. ODL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두 통화 사이를 실시간으로 XRP를 거쳐가지고 환전과 송금하는 기술이죠. 이 과거에는 규제 문제가 걸려서 대형 은행들이 선뜻 쓰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규칙이 명확해지면 은행들도 XRP를 활용한 송금에 대해서 정식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던 그림, 즉 한국에서 보낸 돈이 XRP로 순식간에 환전돼서 미국 달러로 도착하고 수수료로 몇 센트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동남아나 중동의 일부 송금 업체들 같은 경우는 XRP를 사용 중에 있죠. 실제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요, 동남아나 중동의 일부 송금 업체들은 XRP를 사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규모가 큰 은행들 그리고 기업들까지도 가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때를 대비해서 XRP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 안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 그리고 유로화나 엔화 연동 코인이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결국에 XRP는 이 각종 법정 화폐랑 토큰화된 자산 사이를 잇는 브릿지, 가교 통화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융기관들을 연결해주는 프로토콜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왜 지금 10개 나라 정부가 창펑자오랑 머리를 맞대고 있을까요? 암호화폐 없이는 미래 금융을 설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업계랑 협업해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규제의 형식을 빌린 제도권 편입 작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뉴스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야 될 일은 그 설계도를 멀리서나마 읽어내는 것이겠죠. 이 눈앞의 등락의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지금 금융질서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는지 이 큰 방향성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요, 역사를 관통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침략하는 군대는 막을 수 있어도 때가 된 아이디어는 결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때는 가짜 돈이라고 무시받던 이 규제의 칼날 위에 섰던 암호화폐가 이젠 어떻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테이블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10개국 정부가 손을 내민 이런 장면들은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증명이라는 거. 이 눈앞의 차트가 흔들릴 때마다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주세요. 파도의 거품은 금방 꺼지겠지만 그 밑을 흐르는 거대한 해류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요, 바로 그 멈추지 않는 돈의 흐름입니다. 이런 시장의 소음 속에서 숨겨져 있는 거대한 설계도를 믿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결국에 다가올 미래의 가장 큰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통찰로서 이 끝까지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이 어쩔 땐 가장 편해 보이죠. 대부분의 분들께서 결국 시장을 완전히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인데요. 장밋빛에도 오르지 않으면 결국에 언제 오르냐, 매수 안 하면 속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자에서 가장 편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계좌도 안 보고 가격도 안 보고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요. 물가가 오르든 말든 나중에 리플이 다시 크게 상승하든 말든 이런 장면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면은 이 사실 투자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 리플이든 코인이든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분들, 투자까지 해봤던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요. 팔고 나서도 시장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십니다. 지금은 그만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차트를 아예 안 보게 되진 않고 뉴스나 커뮤니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리플이 5,000원 넘었다더라, 7,000원 돌파하고 있다더라 이런 말들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너무 빨리 나온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때 다시 들어가는 매매가 대부분 계획 없는 추격이 된다는 점인데, 이 감정은 이미 뒤늦게 자극을 받은 상태라서 냉정한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선택이 정말로 편하려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더 무서운 거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김밥 한 줄의 가격이 2-3천 원 하던 시절이 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5천 원, 심지어 서울 강남 김밥집은 일반 김밥 한 줄에 7천 원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내가 불안해서 그냥 현금 예금으로만 들고 있는 걸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지만 결국에 올라가는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같은 시대는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똑같은 만 원이라도 오늘의 만 원과 5년 후의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는 상당할 거고, 오늘의 만 원을 가만히 놔두면은 오히려 그 만 원의 값어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가치란 금융의 배관에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같은 제 리플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생각하시는 관점이 정말 개개인 분들마다 180도 다르시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낍니다. 과연 3년 뒤, 5년 뒤에 어떤 방향을 선택하신 분들이 만족감을 더 느끼실지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요. 앞으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고 추워서 오히려 더 몸을 웅크리고만 있고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한다면은 몸은 점점 더 약해질 거고요. 감기에 더 쉽게 걸릴 거고요.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되실 겁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벌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